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의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 읽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에요. 일본 여고생이 일으킨 일본 전역의 파장. 한 여고생의 진실 찾기가 뒤흔든 일본 사회.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노무라 선생님의 주먹이 책상을 강타하자 교실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광기가 번뜩였죠. 도쿄 최고의 명문 아사히 고등학교, 이곳에서 애국심은 질문이 아닌 의무였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잘못된 교과서를 꾹 쥐었고 제일 앞줄에 앉은 소녀의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어 반박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교실에서 모두의 삶을 뒤바꿀 소용돌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저는 미야자키 사쿠라입니다. 도쿄 최고 명문 아사히 고등학교 3학년생이에요. 오늘도 역사 수업은 독도 문제로 시작되었죠. 노무라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쿠라, 당신이 답해보세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시마네현에 편입됐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노무라 선생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외무성 고위 관료 딸이군요. 완벽한 답변이에요. 제 답변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이셨죠. 아사히 고등학교의 매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장기를 향해 경례하고 기미가요를 부르며 일본의 위대함을 배우는 거예요. 제 정체성의 뿌리였죠. 점심시간 교정의 벚꽃 아래 친구들과 앉았어요. 하시모토 레이가 한국 드라마를 보던 사이토 메이를 향해 비웃었죠. 정말 저런 걸 봐? 한국은 우리 문화 베끼기 바쁜 나라잖아. 사이토 메이가 얼굴을 붉히며 핸드폰을 감췄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죠. 독도도 마찬가지야. 증거도 없이 우리 땅이라고 우기기만 하지. 이런 대화는 저희에게 일상이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진 하찮은 이웃에 불과했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외무성 기밀 문서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 미야자키 켄지는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료셨어요. 과거에는 외교전략기획팀에서 한일 관계 및 영토 문제를 담당하셨고 그 당시에는 국제협력국의 주요 정책 조율을 맡고 계셨죠. 저희 집 거실벽에 걸린 일본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다케시마에 대한 보고서 과제가 나왔어요.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반짝였어요. 때마침 좋은 기회구나. 아버지는 금고에서 외교용 대외비 도장이 찍힌 붉은 문서들을 꺼내셨죠. 손에 쥐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건 절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야.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밝히는 최고의 보고서를 써내길 바란다. 그날 밤 제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준 외무성 기밀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푸른빛 모니터 앞에서 눈이 따가워져도 멈출 수 없었죠. 수십 개의 탭이 열린 브라우저, 쌓여가는 메모들. 자료를 하나씩 검토할 때마다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어요.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료에 집중하던 중 화면 구석에 작은 배너가 나타났어요. 다케시마 독도 분쟁 양측 증거 비교 연구. 평소라면 무시했을 텐데 무언가에 이끌리듯 마우스가 움직였어요. 마우스 클릭 소리가 정적한 방안에 울렸습니다. 새 페이지가 열리고 화면이 천천히 로딩되었어요. 처음엔 학술 연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자 숨이 멎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기엔 1785년 일본 에도 시대의 지도가 있었어요.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 통남 도설이었죠. 울릉도와 그 옆에 작은 섬인 독도로 보이는 곳에 명확하게 조선 영토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블 클릭했죠. 지도가 확대되고 그 글자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착각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라면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18살 동안 제게 주입된 진실이 단 한 장의 지도로 무너질 수 있다니. 그때였어요. 사쿠라, 불은 끄고 자렴.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화들짝 놀라 화면을 닫았지만 그 지도의 이미지는 제 눈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머릿속에서 그 지도가 떠나지 않았어요. 아사히 고등학교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도 조선 영토라는 글자가 계속 맴돌았죠. 이건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위조된 자료?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걸까? 사쿠라야, 여기야. 교문 앞에서 아오키 유메가 손을 흔들었어요. 다케시마 보고서 자료 찾았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외무성 자료를 좀 주셨어. 와, 진짜 대박. 그럼 너 완전 A+ 확정이네. 역사 수업 시간 노무라 선생님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 찾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인 증거를 발표해 볼까요? 사쿠라, 먼저 해보세요. 온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평소와 달리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다케시마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무라 선생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사쿠라,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단지 더 정확한 자료를 찾고 있어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 후 자리에 앉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던 중 충격적인 문서들을 더 발견했어요. 1877년 일본 내각이 작성한 조선국 전도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기 전까지 일본 정부조차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손이 떨렸어요. 제가 믿어온 진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쿠라, 뭐해? 갑자기 하시모토 레이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화면을 닫았어요. 아, 그냥 보고서 자료 찾고 있었어. 근데 왜 그런 사이트를 봐? 한국 편향 자료잖아. 제 모니터를 흘긋 본 하시모토의 목소리에 억양이 실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비교 연구 차원에서. 하시모토가 코웃음을 쳤어요. 조심해. 그런 거 믿다간 한국에 세뇌당하는 거야. 그날 밤 결심했어요. 할아버지를 찾아가야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역사학자이셨던 할아버지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주말 요코하마 외곽의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어요. 아담한 일본식 정원이 있는 조용한 주택이었죠. 사쿠라, 오랜만이구나. 미야자키 타케시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다케시마, 아니, 독도에 관한 역사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자료를 발견했는데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으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떤 자료를 봤니?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하야시 시에이의 지도, 메이지 정부 자료들, 그리고 제 의문들까지요. 크게 한숨을 쉬던 할아버지는 오래된 목재 서랍에서 누렇게 변색된 문서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사쿠라야,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일본도 과거에는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단다. 할아버지가 내민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이었어요. 거기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조약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정치와 역사는 때로 진실을 가린단다. 특히 영토 문제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이해했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일본이 독도에 대해 가르치는 진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일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가 문서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에겐 이 대화는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세계가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 창밖으로 흐르는 도쿄의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알던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죠. 더 이상 거짓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역사 보고서 제출일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 거짓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제 운명이 또 한 번 바뀐 건 보고서 제출 일주일 후였어요. 사쿠라,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교장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외무성 배지를 달고 있었죠. 사쿠라, 코바야시입니다. 외무성 문화교류국에서 왔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사쿠라의 다케시마 보고서가 학교 대표작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래 외교 리더십 프로그램에 당신이 선발되었습니다.
10명의 우수 학생과 함께 한국에 가서 한일 관계를 연구하게 될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니. 그렇게 한 달 후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독도 문제에 대한 의문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와, 인천공항 정말 크다. 일본 대표단 친구 사이토 메이가 놀라워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기대와 달리 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죠. 입국 심사대에선 AI 안내 로봇이 외국어로 안내하고 지문 인식으로 빠르게 입국이 처리됐어요. 일본보다 더 발전한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 철도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층 빌딩들, 첨단 기술의 도시 풍경. 일본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세련되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첫째 날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어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입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동안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불편한 웃음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자료들은 제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들과 일치했으니까요. 둘째 날 한일 국제 고등학생 토론 대회가 열렸어요. 여러 주제로 토론을 하던 중 독도에 관한 주제가 나오게 되었죠. 저는 일본 대표로 나서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속 의문이 가장 큰 제가 일본 입장을 대변해야 했어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공식적으로 영토에 편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유효한 조치였으며 저는 외워온 논리를 펼쳤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곧 한국 학생들의 반박이 시작됐어요. 사쿠라, 질문 있습니다. 김수현이라는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 통남 도설이나 1877년 메이지 정부의 조선국 전도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제가 밤새 고민했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어요.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했는데 이는 일본의 시마네현 편입보다 5년이나 앞선 겁니다. 한국 학생들의 논리적인 반박에 일본 대표단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 차례가 다시 왔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그건 역사적 증거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팀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건 일본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밤 풍경은 도쿄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일본 정부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 창에 비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 방문 셋째 날 저희는 서울 강남의 다나카 종합상사 한국지사를 방문했어요. 일본 외무성이 기획한 기업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었죠. 다나카라는 회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을 다나카 한국지사에 초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지사장 야마모토 쇼가 로비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한일 경제 협력의 현장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직원들과 유창한 한국어를 말하는 일본인 직원들을 보며 놀랐어요. 양국의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했어요. 점심 후 저희 10명은 각자 다른 부서에 배치됐어요. 저는 국제협력팀의 이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사쿠라 한일 협력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이토 부장의 책상에 눈에 띄는 지도가 있었어요. 독도가 다케시마 독도라고 양쪽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었죠. 이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놀랐어요. 이토 부장이 미소 지었어요. 놀랐나요? 비즈니스에서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쓰는 지도가 다르거든요.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기업은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려 해요. 공개적으로는 일본 정부 입장을 따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역사적 증거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다들 알고 있죠. 무슨 뜻이세요? 비즈니스에서는 진실보다 이익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개인으로서는 그가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역사는 숨길 수 없어요. 오후에 더 많은 문서를 검토하던 중 다나카 회사의 내부 지침을 발견했어요. 한국 고객 응대 시 영토 분쟁 관련 대화 지침이라는 문서였죠. 놀랍게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독도 다케시마 관련 대화 발생 시 양측 입장을 존중하는 중립적 태도 유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논쟁 삼가고 비즈니스 관계에 집중할 것. 더 충격적인 건 문서 하단의 작은 글씨였어요. 본 지침은 도쿄 본사 승인 완료. 단 일본 내 배포 금지. 저는 이 문서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사쿠라 어떤가요? 국제 비즈니스 세계는 퇴근 시간에 이토 부장이 물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토 부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은 교과서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가 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관심 있으시면 이 자료들을 보세요. 독도, 아니 다케시마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문서들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 증거들과 한 장의 편지가 있었어요. 진실을 찾고 있다면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보세요. 거기서 카와구치 교수를 만나십시오. 창밖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일은 자유시간이 있었죠. 독립기념관에 가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할까? 밤새 뒤척였어요. 제가 믿어온 세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교육,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이중적 태도까지 모든 곳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있었어요. 새벽 결심했어요. 독립기념관에 가보기로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일본 친구들에게 쇼핑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독립기념관으로 향했어요. 서울 근교 천안까지 가는 KTX는 생각보다 빨랐죠.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독립기념관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어요. 사쿠라 씨인가요? 그는 일본어로 물었어요. 저는 카와구치입니다. 이토 부장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갑작스러웠지만 이토 부장님의 언급에 그를 따라 이동했어요. 카와구치 교수님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연구소 소장이었어요. 그의 사무실로 안내된 저는 벽면 가득한 역사 자료들에 압도됐어요. 이토 부장이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저는 그저 혼란스러워요. 일본에서 배운 것과 여기서 보는 것이 너무 달라서. 카와구치 교수님은 오래된 문서들을 꺼냈어요. 일본 메이지 정부가 작성한 문서였죠. 이건 1877년 메이지 정부 최고 의결기관인 태정관이 내린 지령입니다. 다케시마 울릉도와 다른 하나의 섬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일본 정부 자체의 공식 문서였어요. 그리고 이건 1905년 시마네현 편입 당시 문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무주지주인 없는 땅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대한제국이 이미 1900년의 칙령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포함시켰어요. 문서들을 하나씩 검토할수록 제 확신은 무너져갔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일본은 이런 사실을 숨기는 걸까요? 카와구치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국가적 자존심, 정치적 이유.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는 제게 작은 USB를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진실을 어떻게 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일정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요. 할아버지, 이제는 모든 걸 알아요.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봤어요. USB에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리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긴 침묵 끝에 할아버지는 서재로 향하셨어요. 사쿠라야, 내게 보여줄 게 있다. 할아버지는 바닥 및 비밀 공간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이 가득했죠. 이건 내가 30년간 수집한 자료들이다. 도쿄대 교수 시절 정부가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연구했지.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일본 정부가 전후 교과서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독도 관련 역사적 증거를 어떻게 은폐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걸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시도했단다. 하지만 학계에서 쫓겨나고 협박까지 받았지. 내 아버지의 경력도 위험했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진실과 행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몫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침묵하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사쿠라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무슨 이야기를 했니?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에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아니요, 그냥 역사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쿠라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어떤 진실은 국가를 위해 침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독도가 원래 한국 땅이었다는 사실을. 이후 며칠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친구들은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것이 거짓임을. 사쿠라, 한국 방문 경험 발표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노무라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네,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리겠다는 결심이었죠. 도서관 컴퓨터실에서 저는 가명으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진보 성향 언론사 아사히 신문에 메일을 보냈어요. 일본 역사 교육의 왜곡 다케시마 독도 문제의 진실. 메일에는 할아버지의 문서들과 한국에서 얻은 일본 정부가 숨겨온 역사적 자료들을 첨부했어요. 송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이틀 후 언론사에서 답장이 왔어요. 매우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직접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익명성은 보장해드립니다. 두려웠지만 동의했어요. 도쿄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모리 기자를 만났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가 물었어요.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학생들이 거짓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워요.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모든 증거를 설명하고 제 경험을 나눴죠.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쿠라, 오늘 어디 갔었니? 친구 만나러 갔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왔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후 폭탄이 터졌어요. 아사히 신문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기사. 독도 다케시마 일본 정부가 숨겨온 역사적 진실. 기사는 익명의 제보자 제가 제공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왔는지 상세히 보도했어요. 특히 일본 자체 문서에서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공개됐어요.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보수 언론은 한국의 세뇌 공작이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은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논쟁에 가세했어요. 학교에서도 떠들썩했어요. 노무라 선생님은 분노에 차서 이건 반국가적 행위다 라고 외쳤고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한국에 매수된 거 아냐? 친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침묵했어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일본 극우 단체들이 매국노를 찾아내라며 분노했고 제보자를 찾기 위한 마녀 사냥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사쿠라야, 솔직히 말해다오. 내가 제보자니?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알아? 외무성 고위 관료의 딸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니? 아버지,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야. 국가 안보, 외교 관계, 우리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라고.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와 공포가 교차했어요. 내일 아사히 신문에 전화해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해명할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증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고 아버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에 독도 논쟁이 도배됐어요.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들불처럼 번졌죠. SNS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어요. 이건 일본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반역 행위다. 아니, 이제라도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학교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학생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선생님들도 긴급 회의 중이었어요. 사쿠라, 너 뭐 알고 있니? 아오키 유메가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외무성에 계시잖아. 이 보도가 진짜야? 난 잘 모르겠어. 노무라 선생님이 분노에 차서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이건 명백한 국가 모독이다. 누가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렸는지. 그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사쿠라, 교장실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교장실에는 낯선 남성들이 있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정보기관 요원처럼 보였어요. 미야자키 사쿠라야? 한 남자가 물었어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내 딸에게 질문하기 전에 저와 먼저 이야기하시죠. 아버지는 저를 교실로 돌려보내셨어요. 하지만 이미 학교는 소문으로 가득했어요. 사쿠라가 그 제보자래. 정말? 어떻게 알았어? 누군가 봤대. 기자와 만나는 걸. 점심시간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쿄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하시모토 레이가 나타났어요. 내가 정말 그랬니? 한국 편에 서서 일본을 배신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낯선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려움은 실제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아버지와 몇몇 고위 관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쿠라야, 상황이 심각해졌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의 신원이 극우 단체들에게 알려졌어. 그들이 우리 집 주소를 SNS에 올리고 있어. 창밖을 보니 몇몇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매국노 가족 나와라. 일본의 자존심을 되찾아라. 공포가 엄습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일단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겠다.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그날 밤 가방 하나를 싸서 친척 집으로 피신했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독도 논쟁이 뜨겁게 다뤄지고 있었죠. 학자들, 정치인들, 시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큰 불길이 되었다는 것을.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친척 집에서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TV로만 상황을 지켜봐야 했죠. 독도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일본 사회는 두 진영으로 완전히 나뉘었어요. 미야자키 사쿠라는 어디 있는가? 국가의 배신자를 추적하라. 극우 단체들은 제 얼굴 사진을 들고 시위했어요. 반면 진보 단체들은 진실을 말할 용기라며 저를 옹호했죠. 이 모든 상황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사쿠라, 전화 좀 받아라. 아버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벅차요. 외무성에서 내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다. 30년 커리어가. 하지만 그건 괜찮아. 내가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 행동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그날 밤 시끄러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작은아버지께서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사쿠라, 가방 싸. 지금 당장. 밖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극우 단체원들이 친척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매국노 나와라.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급하게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작은아버지의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하네다 공항이었어요. 사쿠라야, 이건 너무 위험해. 당분간 일본을 떠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게 비행기 티켓을 쥐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할아버지가 준비하셨어. 한국에 지인이 있으셔서 당분간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단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떠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카와구치 교수님이었어요. 미야자키 사쿠라 씨, 무사히 도착했군요. 걱정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시다니.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서울의 조용한 아파트에 머무는 동안 저는 일본 소식을 계속 지켜봤어요. 논쟁은 점점 더 학술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저의 제보로 시작된 논쟁이 이제는 역사학자들, 국제법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사쿠라 씨, 내일 독도에 가보지 않겠어요? 카와구치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독도요? 정말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당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 섬이지. 다음 날 저는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어요. 파도가 거칠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침내 제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섬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멀리서 독도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푸른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섬.
이 작은 바위섬 때문에 한일 관계가 수십 년간 갈등을 빚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독도에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이 일본 땅인지 한국 땅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독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푸른 바다 위로 우뚝 솟은 바위 절벽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굳건히 서 있었고 거센 파도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새하얀 포말이 마치 자연이 빚어낸 예술 작품 같았어요. 저 멀리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며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바다를 잇는 듯 보였어요. 이토록 경이롭고 한없이 평화로운 이곳을 왜 우리는 다투어야만 하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쿠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카와구치 교수님이 전화를 끊으며 다가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당신을 초청했어요. 한일관계 역사 연구 특별 장학생으로요. 울릉도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일본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해요. 언젠가 모든 것이 정리되면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진실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푸른 물결 위로 석양이 물들었어요. 저는 독도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했어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는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갈 차례였으니까요. 이제 난 진실을 찾아 떠난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속삭였던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편안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며 침묵할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요?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감동읽기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읽기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